가평 글램트리 리조트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세 대의 벤츠 차량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EQA 모델을 이곳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기 멀리 보이는 GLA 250 포매팅 모델인데요. 블랙이기는 한데 내연기관 모델하고 기본적인 바디나 디자인은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면에 보시면 그릴이 다르죠. EQA 이렇게 보시면 그릴이 벤츠 EQ 모델들, 벤츠의 전기 모델들의 같은 디자인 막혀있는 그릴을 채택을 해주고 있고요. 헤드램프는 공격적으로 디자인이 상당히 좀 날카롭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GLA의 느낌을 가져가고 있으면서 전기차의 모습을 갖춘 그런 모델이죠.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어쨌거나 가격에서 경쟁력이 조금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은 차량 중에 하나였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충전 용량은 66.5kWh고요. 최고 출력은 140kW에 최대 토크는 375Nm입니다. 환산을 하면 187마력에 토크는 38.2kg 펄스미터 정도 되고요. 최고 속도는 160km, 가속 성능은 제로백이 8.9초입니다. 전비는 kWh당 4.1kg고요.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306km입니다. 측면 바디라인 역시 GLA 모델하고 같고요. 휠베이스라든가 앞뒤 오버행이 짤막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뒤쪽 오버행이 짧아서 언뜻 보면 SUV, 소형 SUV 느낌보다는 해치백의 느낌이 많이 나죠. 휠 타이어는 18인치 사양이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타이어 사이즈는 235, 55, 18이고요. 팬더 상단에 EQA라고 해서 로고가 하나 붙긴 하는데 블랙으로 처리가 돼 있어서 화이트 컬러의 블랙으로 처리가 되니까 조금 더 도드라지는 것 같긴 합니다. 뒤쪽에 이어지는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의 동글동글한 이미지, 그리고 루프렉과 유리 테두리 부분에 약간 텁텁한 느낌의 크롬은 고급스럽고 강인한 느낌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하단의 로커 패널은 바디 컬러랑 컬러를 달리 가져가고 있으면서 가운데에 크롬으로 좀 반딱반딱하게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과하다는 느낌보다는 디자인 포인트로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306km고요. 전비죠. 복합 4.1kWh당 4.1km 간다고 나와 있고 도심에서는 4.3, 고속도로에서는 3.9입니다. 충전구가 조수석 뒤쪽에 큼직하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앞쪽에 있는 차량들보다는 요 즈음에 위치하고 있는 차량들이 훨씬 더 사용하기는 편리합니다. 커버가 이렇게 제끼면 이렇게 딱 누르면 제껴지게 돼 있고요. 하나씩 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에를 먼저 열고 아래쪽을 순차적으로 열으셔야 돼요. 후면부 디자인도 기존의 GLA에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여기 연결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에서 EQ 모델다운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고요. 정면으로 와서 보더라도 안팡지고 강인한 느낌들은 이 EQA, 이 소형 SUV의 앙칼진 모습과 귀여운 모습들, 그리고 실용적인 느낌들을 꾸준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의 마무리는 전기차답게 조금 심플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범퍼 상단에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덧대주고 있는 부분들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테일게이트는 전동인데요. 벤츠의 이 엠블럼을 이렇게 누르면 작동을 하고요. 속도 나쁘지 않고 소리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안쪽의 공간은 동급에서 저는 유럽 차량들 중에서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에 나와 있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차량들에 비교를 해보면 조금 경쟁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안쪽에 카펫 같은 것도 재질 좋고 바닥 공간 들어봐도 스티로폼으로 꽉 짜여져 있고 펑크 소리 킷, 그리고 뒤쪽에서 삼각대, 비상 삼각대도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스티로폼을 꽉 맞게 짜놨기 때문에 소음이나 진동 부분에서 유리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뒤쪽의 등받이는 이 뒤에서 레버 같은 거 잡아당겨서 동작을 할 수는 없고 이 등받이 위쪽에 있거든요. 뒷문을 열고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저거 작동을 시켜서 뒤에 공간, 그래도 또 소형이지만 SUV니까 접었을 때의 공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등받이 각도 조절은 별도로 안 되고요. 이 위에 레버를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은 6대4로 분할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접을 수가 있고,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보면 높이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데 길이가 이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워서 차박을 하시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캠핑, 솔캠 같은 거 하시기에는 부족한 공간은 아니고요.
2열 등받이를 접어보면은 꽤나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아무래도 헤드룸 공간의 여유가 좀 좋다 보니까 어떤 백센가정 작은 것들은 싣고 나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간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 등이 뒤쪽에서는 차량을 인식하게 해주고 이 수직으로 아래쪽으로는 이 짐을 싣고 나를 때 어두운 곳에서 밝혀주기 때문에 양쪽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소소한 부분이지만 손잡이도 있지 않았고 버튼 눌러주시면 전자식 테일게이트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기존에 나왔던 벤츠 모델들과 같습니다. 다만 이 브론즈 컬러로 아주 근사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전기차의 이미지를 잘 살려주는 것 같고요. 락 언락 기능 기본 하면서 뒤쪽에 전동 테일게이트 리모컨으로 조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웃사이드도 핸들에는 뒤쪽에도 이렇게 스마트 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락 언락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음각 처리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도 물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바디 컬러랑 이렇게 크롬으로 덧대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고급스럽게 마무리 잘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도어는 준수한 정도의 두께입니다. 안쪽은 SUV 기반의 전기차이다 보니까 소형이지만 공간이 여유가 좀 있게 느껴지고 있고요. 뒤쪽 공간은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만 앞쪽에서는 공간이 있어서의 아쉬운 점은 찾기는 어렵습니다. 도어 쪽부터 살펴보면요, 심플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스티치로 처리를 해주고 이런 패널 같은 것들도 조금 디자인에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이런 건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메모리는 3개까지 가능하고 통풍 시트는 없고 열선만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전동 시트는 벤츠의 전통적인 방식 채택을 해주고 있고요. 도어 이 레버 앞쪽에 락 언락 버튼이 있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에 그렇게 많은 기교를 부리지 않았지만 심플하면서도 이런 거 만져보면은 촉감 좋습니다. 맵포켓은 벤츠가 최근에 굉장히 좀 큼직큼직하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고요. 뒤쪽에 전동 테일게이트는 레버 잡아당기시면 됩니다. 도어 플레이트에는 EQA라고 색을 조금 달리해서 이쁘게 레터링이 되어 있고요. 시트는 벤츠가 언뜻 보면은 그렇게 안 편해 보이거든요. 좀 작아 보이는 듯 싶은데 막상 앉아보면은 안장도 그렇고 등받이 쪽도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는 목을 잘 받쳐주는 편이고 텐션이 적절해서 불편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고요. 럼버 서포트는 4웨이 타입 전동입니다. 페달은 일반형이 적용이 돼 있고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족동식이 아니고 여기에서 전자식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이 조명 관련된 스위치들은 여기에서 이 다이얼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좀 투박한 맛이 좀 덜해진 것 같죠. 여기 보니까 스티어링의 열선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아래쪽에서 레버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위아래 앞뒤로 조절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측면의 커버도 꼼꼼하게 카펫 같은 거 잘 처리를 해줬고요. 센터 터널이 심플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잘 보시면 요 라인하고요. 도어 쪽에 조기 손잡이 라인하고가 일체감이 높은 편이라서 디자인의 포인트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이고요. D컷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 더 스포티한 맛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았고요. 항공기, 제트 엔진의 엔진 앞쪽에서 봤을 때의 모습을 형상화했다는 에어벤트는 바깥쪽하고 안쪽 컬러가 달라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입체감도 잘 살려주고 고급스러운 느낌도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전기차라고 하면 흰색이나 푸른색 컬러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브론즈 컬러 써준 것도 센스라고 보고 있고요. 시동이 아니고 전원키라고 해야 될까요? 스타트 해보면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전기차들 대부분의 특징들이 그랬던 것처럼 조용하기 때문에 사용했을 때에 조금 더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거부감이 적은 것도 분명히 이 차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러스터는 최근 벤츠의 디자인. 전면에 보이는 클러스터랑 옆에서 이렇게 틀어서 보면은 옆쪽에 보이는 AVN이 일직선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일체감이 높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국내 소비자분들이 좋아하는 HUD는 생략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벤츠 차량들을 보면 이 스틱 디자인이 언뜻 보면 좀 저렴해 보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일단 사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가볍고 심플하면서도 조작감이 좋기 때문에 이래서 벤츠가 요걸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시승했을 S클래스도 이런 모양이었고요. GLE 모델도 그랬고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앞쪽에 세부 메뉴를 사용을 해보면 여기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메뉴 조절 가능하고요. 여기는 클러스터의 기능들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쓱쓱,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쓱쓱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변형이 되고요. 클러스터 안쪽에 내비게이션이 준비가 되어 있고
화면 전체를 내비게이션으로만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최근 트렌드인 것 같아요. 독일 차들이 먼저 시작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완성차 메이커들이 요거는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벤츠가 예전에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보수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화려하다고 느낄 정도로 잘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스티어링 이 손이 많이 닿는 부분에는 반퍼칭 같은 거 적용을 해줬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립은 나쁘지 않아요. AV에는 크기 적절하고요. 여기서 터치도 되고 이 터치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터치패드, 이 터치패드에서도 사용해보면은 편리하게 쓸 수가 있는데 저는 화면보다는 터치패드로 쓰는 게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빠릿빠릿하게 제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편했고요. 시트 키네틱이라고 해서 시트의 포지션을 중간중간 조금 바꿔줍니다. 이게 이제 장거리 운행을 해보면은 도움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이 색상이라든가 밝기 같은 것들 모두 다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이 멀티컬러 연동만 해놓으면 차량의 이 드라이빙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주니까 그런 부분들 재미있게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화면인데요. 이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고요. 일단 화각도 넓고 화질이 좋기 때문에 운전이 서투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에어벤트는 원형으로 항공기 이 앞쪽에서 본 엔진 같죠. 제트 엔진의 앞쪽이 형상이 되기도 하는데 만져보면 이렇게 딸깍딸깍 소리가 나거든요. 착. 예, 딸깍이 아니고 착착 요 감기는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피아노 건반 타입으로 공조장치에 관련된 기능이 쭉 일직선으로 정렬이 되어 있고 가운데가 비상등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가능하고요. 저는 여기 보면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뭔가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스마트폰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가이드라고 하는데 글쎄요 뭐 이게 어느 정도나 기능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커버는 별도로 안 되고 USB-C 타입 단자 하나 있고 12V 파워 아울렛 준비되어 있습니다. 컵홀더 오픈 타입으로 두 개 있는데 요거 이렇게 드러내면은 요 공간 전체 다 넓게 쓰실 수도 있고요. 터치패드 좌우측으로 기능 컨트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우측에는 볼륨이랑 전원 버튼, 내비 맵, 라디오 미디어, 전화 각각 기능 설정하실 수가 있고 좌측에는 다이나믹은 이제 드라이브 모드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총 4개입니다. 인디비듀얼, 스포츠, 컴포트, 에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주차 카메라에 관련된 기능, 그 다음에 차량 설정할 수 있는 기능, 요 퀵 버튼이 요거 이렇게 딱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다양한 기능들을 조금 더 빨리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거는 다른 기능은 없고요. 팔목을 이렇게 받쳐주는데 요 각도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센터 터널 쭉 연결되면서 암레스트 안쪽에는 양문형으로 열리고요. 여기 C타입으로 USB 단자 하나 준비돼 있고 생각보다 깊은데요. 여기 공간이 꽤 깊어서 의외로 또 좁아서 언뜻 약간 이 폭이 좁아서 안에 공간이 별로 넓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손 넣어보면은 꽤나 공간에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조수석 수납 공간은 잡아당기는 방식이고요.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도 보관이 가능하고 아래쪽에 깊이 있게 파여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차량 등급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본 거 솟아 있거든요. 안에 있는 수납물들이 막 흘러 나오지 않게끔 이런 건 참 좋은데 이 카펫 같은 걸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처리해 줬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선바이저는 거울이 이렇게 열면은 위쪽에 조명이 연동되어 있는 커버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울 자체는 조금 더 커도 좋을 것 같아요. 측면의 클립에서는 영수증이나 이 도로 티켓 같은 거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실내등은 LED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밝기도 밝고 뭐라 그럴까요? 좀 이 눈 부시지 않으면서 밝은 굉장히 이거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룸밀러는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 약간 좀 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실제보다 시야가 좀 시원시원하고 넓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 위쪽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네요. 뒷좌석입니다. 윈도우는 오토 타입이고요. 끝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개방감이 좋은 편입니다. 앞쪽하고 마찬가지로 심플하게 실내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했고요. 바닥은 비교적 평평한 편이고 앞좌석 의자 안장 부분하고 이 바닥하고 높이도 제법 있는 편이라 발공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레그룸 자체가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ISO 픽스도 갖춰주고 있고요. 시트는 각도 조절 안 되고 이렇게 접어질 수가 있는데 가운데에 이렇게 암레스트도 준비가 되어 있고 앞쪽에는 푸시 타입으로 펼쳐지도록 컵홀더 2개 마련해 놨습니다.
텐션이 조금 있는 편이라서 잡소리도 크게 나진 않았고요. 타고 내릴 때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고 생각보다 무릎 공간이 있네요. 그리고 에어벤트는 역시 원형으로 2개 마련을 해놨고 아래쪽으로 수납 공간도 적절합니다. 그 아래 보시면 USB C타입으로 충전 단자를 하나 갖춰두고 있습니다. 측면에도 언뜻 보면은 약간 노르스름 해가지고 일반 벌브 같은데 이것도 은근하게 그 LED 조명이기 때문에 야간에 굉장히 밝은 편에 속하고요. 전체적으로 좌우 대칭형이라서 좀 깔끔합니다. 안정감이 있고요. 운전자 중심으로 패널이 2개가 딱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집중되는 느낌이 있고 중간중간에 은색으로 포인트들이 전달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에 가까운 그런 느낌들을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EQA를 시승해보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잘 어울리는 차량이기는 한데요. 교외에 조금 한적한 곳에 와서 시승을 해보고 있습니다.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도 이 서스펜션이 잘 잔진동 같은 것들 걸러주는 편이고 큰 진동에서도 비교적 안정감 있는 느낌 전달해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만족도가 좀 높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시 강성이 어느 정도 맞춰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306km인가요? 305km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국내 소비자분들의 마지노선은 제 개인적으로는 400km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400km에 미치지 못하는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유럽에서 오는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300km대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 지역에 따라서 전략을 달리 가져가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충전 용량은 66.5kW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최고 출력은 140kW니까 환산하면은 약 한 188마력, 7마력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의 힘이고 토크로 보면은 40이 조금 안 되는 38.2kg/m 정도 되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차체가 아시겠지만 그렇게 큰 편도 아니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편도 아니기 때문에 힘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뭐 시승하는 동안에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의 그 전기 모터의 순간적으로 치고 나간 토크감이라든가 반응은 도심에서 기동성 좋고 교외에서도 충분히 힘있게 달릴 수 있어서 드라이빙에 있어서의 만족감은 웬만한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약 한 200마력이 안 되는 내연기관, 조금 잘 달리는 친구를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륜 맥퍼슨 스트럿, 후륜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조합은 벤츠가 나름 또 나름이 아니죠. 100년 넘게 차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느 브랜드에서 구현을 한, 지금 과속 방지턱 넘어보면은요, 이런 데서의 그 뒷마무리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도 좀 훨씬 더 찰지다는 느낌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내연기관이 아니고 전기 배터리, 전기 모터랑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조금 더 아래쪽에 내려와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요. 그로 인해서 이 코너링 같은 거에 보면 가뜩이나 이 코너링에서의 느낌이 좋은 편인데 무게중심까지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낮아지고 아래에서 좀 많이 당겨주고 있는 듯한 느낌을 구현을 하니까 훨씬 더 안정감이 배가 됐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국내 전기차랑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제가 느꼈을 때는 이 고주파음 같은 거 있거든요. 전기차를 확 밟아보거나 처음에 이 키온 했을 때의 특유의 그 고주파음 같은 게 약간 거슬리는 차량들도 있었는데 EQA에서는 그런 부분은 전혀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개발된 차량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멀티 플랫폼이죠. 하나의 플랫폼을 가지고 내연기관도 만들고 또 전기차도 만들고 여러 가지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파워트레인을 내연기관에서 전기에서 내연기관으로 바꿨을 때의 어색한 느낌도 없고 차량의 완성도는 벤츠답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패들 시프트로 회생제동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D+, D, D-, D-,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가 2번 내려오는 때까지 이 회생제동을 끌어올려 보면은 원페달 드라이빙, 페달을 떼면은 차가 쭉 멈추고 페달을 밟으면 다시 가는, 그러니까 회생제동이 강하게 붙기 때문에 원페달 드라이빙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이 원페달로 드라이빙을 하시려면은 조금 연습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이 400km가 안 되잖아요. 300km대의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를 상쇄시키려면은 원페달 드라이빙은 조금 연습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행하고 있는 도로가 살짝 지금 언덕인데요. 언덕에서든 편제에서든
전혀 이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고요. 순발력도 좋고 토크감이 거의 뭐 40에 육박하는 토크를 발휘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힘에 대한 만족도, 부족은 뭐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고 만족도가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QA 모델은 AT, AMG 패키지 플러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5,900만원대 후반에서 6,490인가요? 6,480 그리고 제일 비싼 모델이 6,700을 넘어서고 있는데 글쎄요, 이 가격을 보면 저는 기본 모델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굳이 뭐 6천만원 넘는 모델 안 타셔도 될 것 같고요. 기본 모델로도 옵션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6천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도 이 심리적인 마지노선일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면은 5천만 원대 후반으로 책정을 해놔야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6천만 원이 넘는 친구들은 보조금 혜택 측면에서 조금 더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개인의 이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길지 않은 거는 분명히 아킬레스 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신에 고속 충전으로 30분이면은 다 충전을 할 수가 있고 완속으로 하더라도 6시간이 안 걸립니다. 5시간 반 정도만 충전을 하면은 완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행 거리가 짧은 거는 이제 빠른 충전 시간? 완전히 빠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400km, 500km가 넘는 용량의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는 친구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충전 시간이 덜 길기 때문에 도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이 짧은 구간을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물론 뭐 저도 거기에 속하겠죠. 왜냐면 출퇴근 거리가 왔다 왕복하면은 한 1, 2km 될라나요? 거의 도심에서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이 차를 주행한다라고 하면은 300km 정도만 되더라도 거의 한 달 가까이는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말에는 다른 차를 탄다고 치고 순수하게 평일에 출퇴근만 계속 반복을 한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코너링에서의 안정감 같은 거나 스티어링도 보타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정도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끝까지 좀 거칠게 차를 잡아 돌려보면은 오버보다는 언더 성향을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차를 몰아붙이는 분들은 일상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오버보다는 약간 언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웬만하면은 굉장히 이 뉴트럴한 느낌들을 전달을 해줘서 코너링에서의 안정감도 높은 편이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유럽의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벤츠가 세팅이 개인적으로 제 성향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서는 좀 브레이크가 밟아줬으면 좋겠다, 가속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심리적인 부분하고 차가 실제 움직이는 부분이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벤츠랑 현대기아 자동차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 포인트, 그 시점에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유럽에서 들어온 친구들 중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지금 조향 보조까지 같이 연동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시간은 제한이 좀 짧기 때문에 아쉽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벤츠가 잘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이 전 세대만 하더라도 인터페이스가 솔직히 별로였거든요. 벤츠 인터페이스가 솔직히 별로였고 이 티팩이나 길 찾는 거는 지금도 좋고 예전도 좋긴 했는데 인터페이스가 참 아쉬웠는데 요번에 이 인터페이스는 저는 이 정도면은 굳이 뭐 국내에서 만든 맵을 억지로 PDI에서 억지로 이걸 집어넣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만족도가 있고 다만 이 크로스 안쪽에 맵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만족도가 좋은 편이기는 한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HUD를 별로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국내 소비자분들이 HUD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그래서 맵인 클러스터 이 안쪽에 맵이 들어와 있는 거는 참 좋지만 HUD하고 뭐 연동이라든가 HUD에서 제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괜찮지만 국내 소비자분들은 대부분 이 HUD에 굉장히 좀 민감도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언급을 드려보고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 그 민감도도 꽤나 있는 편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실내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 4가지 세팅이 가능하고요. 인디비주얼, 스포츠,
컴포트, 에코 이렇게 가능한데 모두 간의 편차도 제법 재미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터널에 들어왔을 때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화려하죠. 이 크러쉬패드에 이렇게 선으로 가 있는 것 뿐만 아니고 패널에도 점점 들어가고, 무엇보다도 이 공기 에어벤트 요 나오는 공기 나오는 요 부분에도 근사하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만족도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트 포지션은 약간은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보고요. 하지만 이 헤드룸 공간에 앞좌석은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답답한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 자체도 제 체형에는 잘 맞는다고 보고요. 이렇게 체구가 크지 않은 사람들은, 저처럼 이렇게 크지 않은 사람들은 요 정도 사이즈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방 시야는 A필러 이 끝부분이 생각보다 조금 넓기 때문에 살짝 가리는 듯한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유리 자체의 구성이라든가 아웃사이드 미러도 크기는 작은데 생각보다 시야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 테두리 부분에 광각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안전운전에 영향을 주는 포인트이기는 한데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이 차답게 순간적으로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이 팍 치고 나가는 이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S 모드에서 컴포트 모드 때랑 조금 다른 부분이 이런 포인트인데요. 에코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회생제동 같은 것들이 조금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이 가속 같은 거 해보면은 살짝 더디기는 합니다. 대신에 확실히 이 주행 가는 거리가 더디게 떨어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심리적인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400km, 500km 타는 친구들은 생각보다 이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빨리 줄어든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유럽에서 수입된 몇몇 이 전기차들 보면 300km대의 전기차들을 보면은 정말 300km를 꽉 채워가지고 이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를 지켜주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 무조건 300km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전 자주 해야 돼가지고 내가 살 차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꼭 시승을 해보시고 정말로 이게 실제 주행 거리랑 주행 가는 거리 줄어드는 게 어떻게 연동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체감되는 거랑 실제 줄어드는 거랑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것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영향을 준다라고 봐요. 예를 들면은 날씨도 영향을 줄 거고요. 타이어 공기압이라든가 주행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거나 심리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생각보다 빨리 줄어든다라는 느낌은 안 듭니다. 제가 스포츠 모드도 써보고 시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테스트들을 반복해서 해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반응은 회생제동을 사용을 해보면 확실히 이 피로도가 적다라는 거, 그러니까 브레이크 자체에 부하가 덜 걸리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소모품도 이 원페달 드라이빙만 잘 사용하셔도 소모품 훨씬 더 길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반부터 담력 꾸준하게 잘 가져가고 있고요.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같은 거 해봐도 이 친구 꽤나 잘 버텨주더라고요.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상대적으로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 타이어 마찰음이나 바닥 소음보다는 측면에서의 공명음, 풍절음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니고 일반 유리를 채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유리 치고는 조용한 편인 건 분명한데 소음하고 진동에서 바닥하고 이 유리 쪽하고 어느 쪽이 더 조용하냐, 어느 쪽이 더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리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상대적으로 이 측면에서의 풍절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정말 화려하죠. 이 어두운 곳에 와서 밤에 주행을 해보시거나 어두운 곳에 들어와 보면은 앰비언트 라이트는 정말 화려한 편에 속합니다. 앞쪽에 코너가 있어서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거는 정말 이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구현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무게중심이 낮으니까 같은 바디를 사용하고 있는 GLA 250 포매틱 시승할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의 코너링을 선사해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만족도가 분명히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려보겠습니다. 차가 또 장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EQA를 시승하면서 느꼈던 단점들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기본 모델은 6천만원 언더에서 시작을 하고 있지만은 또 AMG 패키지 우리 넣어야 되잖아요. 넣게 되면은 6천 중반까지 훅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선택지가 또 너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그 즈음에 있는 차량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또 이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이 300km가 또 발목을 잡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가격 구성이라든가 옵션, 이 트림 구성, 그리고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국내 시장에서, 다른 건 모르겠고 적어도 국내 시장에서는 조금 아쉽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다른 뭐 전체적인 크기라든가 이 승차감이라든가 코너링 이런 부분은 분명히 경쟁력이 좋은 편이라서 장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이 소형 SUV임에는 틀림없는데 조금만 더 이 헤드룸 공간이라든가 아니면은 등받이 각도 조절이 조금 된다든가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의 이 변동할 수 있는 폭이 더 많았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가 크지 않으니까요. 지금처럼 유턴 같은 거 해보면은 2차선에서 거의 뭐 차가 휙휙 돌아 나가니까 도심 주행에서의 기동성은 뭐 분명한 장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벤츠 EQA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